자, 임용 역사를 쉽고 재미있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선보입니다. 실전 모의고사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시험 치느라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모의고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해커스 임용 역사 팀 우리 최양남 교수님과 저 오태진 교수 두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선된 문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험이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높여 나갈 생각이에요. 좀 강약을 좀 조절해 가면서 난이도를 쉽고 또 조금은 좀 평이하게 혹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모의고사다 보니까요. 조금 좀 쉬엄쉬엄 내봤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내면은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단 이제 기출 문제를 제외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로 선별했기 때문에 기존에는 못 봤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냈지?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거를 한두 개 정도를 제가 조금 더 집어넣어 봤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쉽고 이렇게 아는 것만 내면은 시험 같지가 않고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올 말에 있을 시험을 대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임용역사 모의고사 1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용역사 가운데 동양사 한국사 파트를 담당한 저 오태진입니다. 자, 이번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과 니은에 해당하는 왕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시오. 바로 그냥 원문 독해 문제를 내봤는데 아마 어렵지 않게 잡았을 겁니다. 난이도는 하입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출전을 힐끗 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삼국유사입니다. 자, 삼국유사 우리 한국사 문제겠죠? 또 기편이고요. 또 거기 어려운 한자 나오면은 해설되어 있는 걸 미리 보고 갑니다. 바로 계욕이라고 써 있죠. 계욕, 이게 욕자죠.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의 부정을 쫓아내는 의례. 그래서 계욕할 때 목욕을 해서 우리 목욕 재개한다라고 하죠. 목욕 재개. 그래서 목욕, 욕, 재개, 개 해서 계욕입니다. 목욕 재개하는 의식이죠. 자,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속 때마침 마침내 그때 후한 세조 광무제 건원 18년 이민 3월 뭐 그때라는 거죠. 후한 광무제 시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광무제 그러면 중국사 같았죠. 아니죠. 우리 역사는 중국 역사 그 시기를 많이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지만 중국의 역사 시기를 내는 경우가 많다. 중국사 아니더라. 그래서 개욕지일이다. 그래서 목욕 재개하는 날이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서우 거북 여기 힌트가 있나요? 이 이름 읽어보니까 거북이 나왔죠. 근데 이 거북자가 그 거북자는 아닙니다만 발음할 때 소거북이 나와요. 소거북. 예. 거북이, 터틀. 어디 거주했다는 얘기고 북이죠. 예, 그래서 어떤 장소인데 거북 북쪽에 있는 어떤 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북이 나왔으니까 이 사료의 힌트는 거북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기역 나오죠. 기역은 복만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만이라고 하는 건 산 꼭대기를 말해요. 뾰족뾰족한 산 꼭대기를 복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 이것은 봉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산 꼭대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봉이니까 먼 봉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봉만이라고 써 있고요. 거기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약 10명 복지상이라고 써 있죠. 약 10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10명인데 10명이 10마리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하여튼 10명 이 엎드려 있던 형상이다. 그래서 10개, 10마리가 엎드려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고운야.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의 어떤 명칭은 10마리인지 10명인지 그 엎드려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 봉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상이죠. 수상한 성, 수상한 소리와 그 기운이 호환 들렸다. 이런 얘기죠. 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상한 소리가 또 그런 기운이 들렸다. 여러 무리들이 중서 2,300이니까 2,300명의 무리들이 집회 어차 이곳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였는데 유여인음 사람 소리 같았다 얘기죠. 사람 소리 같은 게 뭐 어디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 발기음와 그래서 결국 그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들려왔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차유인부 그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때 여기 사람이 있느냐 아닌 얘기죠. 여기에 이 차유인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불렀다. 그러자 구간 여기가 힌트죠? 구간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라고 부르는 게 결정적 힌트고요. 구간 등이 말하였다. 구간이 말하기를 오도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오소제위하 그죠?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았다라고 하죠. 그러자 또 대답하여 말하기를 기억야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자 황천소이명하자. 그 하늘의 명을 하늘이 명령하긴 바 나에게 이르기를 어시처 유신가 방위 군후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거느리다 이런 얘기죠. 거느리다, 다스리다, 맞이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이하다, 해서 다스리라 하였다. 뭘 다스리라 하냐 했더니 이곳에서 또 신가, 방. 그러니까 이게 유자가요, 뭐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늘어 세우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지런히 늘어 세워서 이런 얘기니까 뭐 어떤 뭐를 만들라는 얘기죠. 세우다 이런 얘기죠. 세우다니까 새로운 뭐 가방이니까 뭐 국가가 되겠죠. 국가할 때 방이니까 어떤 영토. 그래서 그런 새로운 가와 방을 만들어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군후가 되라 하였다. 그래서 고 강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죠. 그래서 뭐 자주색근이 뭐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고 강이라.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은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노래하여라 이렇게 노래하여라 이렇게 있죠. 지운 구하 거부가 수기 현야 머리를 나타내 드러내 보여라. 약불 현야 만약에 나타내지 않으면 끼기야 먹을 끼기죠. 먹어서 먹어치우리라 뭐 불에 구워 먹으리. 그래서 발을 구르면서 춤을 추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즉시 대왕 그 대왕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모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료의 내용은 이 봉우리의 이름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지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구지봉. 그리고 이 대왕 그러면요, 가락국 건국 설화이니까 바로 금강가야의 시조인 김수로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가락국 건국 설화를 한번 제가 내보았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힌트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 끄트머리에 남아 있는 구와 거부가 수기하냐. 그래서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지가 설화였습니다. 그래서 구지가 설화 내용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마 쉽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두 맞추셨을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의 이름과 니은에 해당하는 책의 명칭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시호는, 그죠? 네, 시호는 문성, 무열, 성인, 장효라 올렸다. 이르기를 기억가이, 기억이 종통을 중히 여겨 나로 하여금 힌트, 효장세자의 뒤를 잇도록 명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는 얘기죠? 기억이 나로 하여금 힌트, 효장세자의 뒤를 잇도록 하였다. 그럼 효장세자의 뒤를 이은 분 정조가 됩니다. 원래 정조는 이분의 아들이 아니시죠? 원래는 누구였냐면 장헌세자, 우리가 이 사도세자로 잘 알려져 있는 장헌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헌세자가 다 아시다시피 뒤주에 들어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정통을 잊지 못하게 하고 정조로 하여금 이렇게 양자로 들어가게 한 이후에 정통을 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영조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께서 기억은 영조라고 답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전일 선왕께 올린 글어를 보면 불이본, 불 아니다, 이본, 근본이 둘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불이본에 대한 내 뜻을 충분히 짐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 정조가 근본은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개라는 거는 결국 내가 효장세자의 아들인가 장헌세자의 아들인가 했을 땐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지 효장세자의 아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은 둘이 아니다 해서 정조가 즉위하시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사도세자를 계승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였죠. 점점점 그 다음에 니은이 완성되었는데 경모공 대리청정 당시, 경모공 대리청정이라는 건 이제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경모공 대리청정을 했을 당시에 척계광의 곤봉 등 6개다. 그래서 척계광 그러면은 이 명나라 때 만들어진 외구 격파 전법 병법서죠. 그래서 척계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을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기효신서. 그래서 이 기효신서라고 하는 병법은 바로 이 일본군 왜구를 격파하기 위해 만든 전술이었죠. 그래서 이 기효신서가 우리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훈련도감 삼수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훈련도감 삼수병은 기효신서의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이 기효신서를 또 참고해서 사도세자가 어떤 병법서 같은 걸 하나 만들었겠죠. 그게 바로 죽장창 등 12기를 더 보탠 그것이 바로 18기였는데 18기에다가 왕이 거기에다가 어떤 4기를 더 늘리죠. 기창 등 4기를 더 늘리고 여기 또 힌트가 나오는데요. 원도보와 속도보를 합쳐서 인쇄하게 하였다. 그죠? 그러면 병법서인데 도보라는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도보니까 요거는 그림과 함께. 그럼 지금 척계광의 병법서니까 뭔가 무예와 관련되어 있는 도보를 그린 거겠죠. 그래서 여기 다 이름이 힌트가 나왔어요. 명확하게 도보라는 명칭이 나왔고 무예와 관련되어 있는 24반 18기에다 뭘 더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24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예 24반의 연마 방법을 그림과 함께 해설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보라는 명칭이 나와서 요 니은 책 이름도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밑에 정조실록이라고 하는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쉽게 아마 푸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걸 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군대가 경향의 군대가 3,450명이었다. 그리고 병조의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요. 병방을 두고 군무를 맡아보게 하고는 그를 이름하여
장용영이라고 하였다라고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용영이라는 군대를 만들기도 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니은에 들어갈 병법서의 명칭은 무예도보 통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아마 여러분들이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워밍업 차원에서 2번, 3번 문제를 쉽게 내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6번입니다. 이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6번은 중국사 문제이다. 그래서 지혜가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가에 있는 기역과 니은이 다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뒤 만주국을 세워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였다. 예. 근현대사 문제이네요. 자, 우리나라를 그리고 자, 장성이 있죠. 만주사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만주사변 일단 여기서부터 쓸게요. 자, 만주사변 1931년 9월 18일 9.18 만주사변 이 얼마 전이 9월 18일이었죠? 며칠 전. 그래서 9월 18일 만주사변이 있었을 때 또 과거 100여 년 전, 90년 전인데요. 90년 전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일본인을 공격한 사건, 그게 하나의 배경이 되어서 뭐 하나의 뭐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그 상해에선 또 일본인 승려를 중국인이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일본인 학교의 초등학생을 중국인이 공격해서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 만주사변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일본이 뭐 만주를 침략하는 명분이 되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2024년에도 또 9월 18일 만주사변이 있었던 그날 또 중국인이 일본인 초등학생을 중국에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일본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조선은 이제 일본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주 지역까지 이제 이 일본이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국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주국을 세웠다. 그래서 만주국 수립. 그래서 1932년이고 그래서 이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 정부로서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지역의 황제를 청나라 마장화 황제 아이신저로 뿌이라고 하죠. 뿌이. 이어 상하이를 침략하여 중국의 관심을 돌렸다. 이게 이제 바로 이 일본의 양동작전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양동작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지역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그래서 1932년입니다. 그죠? 상해사변.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전술을 펼치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만주가 중심일까요? 아니면 만주가 목표일까요? 아니면 이 강남지방 상해 지역이 목표일까요? 일단 이 시기에는 만주가 목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사변이 일어났다. 또 청의 마장화 황제였던 뿌이를 데려다 만주국을 세운 뒤에 기역을 체결하였다. 자, 그럼 만주국을 수립한 이후 만주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일만의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만주국 사이에 있어서의 의정서, 마치 1904년에 한일 의정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일 의정서의 내용도 일만 의정서와 거의 유사하였는데 러일 전쟁 당시에, 그죠?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의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한국 침략의 시작이었듯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일 의정서의 내용을 먼저 연상을 하면 일만 의정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일 의정서는 일본군의 군사적 요충지, 한국 내 군사 요충지를 점령하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한일 의정서의 내용과 일만 의정서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일만 의정서는
일본군의 만주 주둔을 허용한 내용이다.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일만의정서도 일본군은 만주에 주둔하는 것을 만주국이 허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932년 일만의정서의 내용이죠. 중국 국민당은 일본을 국제연맹에 제소하여 만주국이 불법임을 호소하였다. 예.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선 또 이 만주국이 수립되는 32년 당시에 요 일만의정서 체결에 따라서 이 국민당 정부가 국제연맹에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에 리튼 조사단이 있죠. 리튼 조사단이 약 3개월간 이 만주국을 시찰한 이후에 이 만주 침략은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리튼 조사단은 일본 군대의 철수와 일본의 행위에 대한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일제는 일본은 만주국과 이런 일만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일본의 만주 주둔을 강압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죠.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그리고 북평 방면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편 방면으로 점령지를 넓혀가게 되었다. 점점 점령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이죠. 자, 북평 방면으로 점령지 확대해 나갔고 군사력에서 열세였던 중국 국민당은 결국 니은을 체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력 열세였던 이 국민당 정부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이 당고 협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고 정전 협정.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 국민당과 체결한 그 조약 가운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당고 혹은 탕구라고 하는데요. 당고 혹은 탕구 정전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열세였기 때문에 결국 그 당고 정전 협정의 핵심이 좀 중요한데 이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요. 중립지대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장성과 요 일본군의 그 침략 루트 가운데에서 요 중립지대가 설정이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군도 철수하고요. 일본군도 철수한다 이런 얘기 들어가 있지만 요 중립지대 설정이라는 게 당고 정전 협정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은 연경, 창평, 노대 이남지구로 철수하고 일본군은 장성선 정도로 귀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일본군의 장성선 철수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고 정전 협정을 1933년 체결한 이후 이 협정으로 기동지방 거기다가 동글뱅이 쳐야겠죠. 기동을 비무장지대로 남겨두게 된다. 그래서 일본군과 중국 국민군이 철군하게 되는 거죠. 이후 일본은 화북 분리를 위해 화북의 5개 성, 허베이, 차하르, 찰함리죠, 수이위안, 수원, 산둥, 산시 등을 중앙정부에서 분리시키는 자치운동을 출동했는데 그 결국 기동지역의 괴뢰정권인 기동 반공정부를 결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동반공자치위원회가 성립되었다. 그래서 이 기동반공자치위원회는 결국은 이 화북 분리 정책의 결국 핵심이고 결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동반공자치위원회가 수립되었고 이후 기동반공자치정부로 개칭되었다. 사실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만주 지역의 군벌이었던 장학량이거든요. 장쉐량이라 하죠. 장쉐량 그 장학량은 그 당시 국민당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었던 안내 양회 정책에 의거해서 이 공산당 토벌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토벌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만주군벌 장학량은 일본의 만주 점령을 막을 수가 없었고 이는 결국 5년 뒤에 이 장학량이 디귿 사건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디귿 사건이 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 디귿 사건은 1936년 시안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안 사건 1936년 시안 사건은 만주 군벌 장학량이 공산당 토벌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만주 침략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자 장학량은 이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시안에 왔던 장제스를 연금, 즉
구속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장항량은 장제스에게 제시했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요. 국공합작을 종용한 것입니다. 사실상. 그 다음 항일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구국위원회 개통, 이거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시면 내용이 이 학생구국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각계라는 표현으로 나중엔 더 확대가 되죠. 그래서 중국 내 각계 구국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석방해서 이들이 제시했던 게 바로 뭐냐면 요 항일운동과 국공합작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내전 중지, 내전을 그만할 것,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안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안 사건의 내용은 장항량이 국민당 장제스를 체포 구금한 것으로서 내전 정지 혹은 구국위원회 멤버들을 석방하고 구국위원회 개최를 하면서 바로 손문선생, 순원이 제시했던 유촉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일중국인 것이죠. 그래서 통일중국과 바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이 통일중국을 실행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전쟁을 해서 중국의 자유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장항량이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결국 당시에 그 배경을 얘기하면 이렇게 이 당고 정전 협정이라던가 뭐 그 이후에 체결되는 돈목 방교령 같은 거, 돈목 방교라는 것은 그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독하게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웃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당시 중국 국민당이 이 일본 제국주의와 좀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항일 운동을 탄압하는, 그래서 중국 내 항일 운동을 이렇게 금지한다던가 탄압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안내 양해 정책의 일환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중국 국내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군벌이었던 장항량이라던가 혹은 공산당 세력들, 이런 세력들과 손을 잡고서 일단은 항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주장을 여기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국민당과 일제가 나름 이렇게 돈독하게 잘 지내야 한다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반발이 결국 시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시안 사건이 일어나게 된 뭐 배경을 얘기하라면은 뭐 8.1 선언이라던가 12구 선언 같은 게 있죠. 12구 활동, 이렇게 모두 다 공산당 탄압 중단, 항일 전쟁 수행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중국 대학생들이나 중국 지식인들이 제시했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시안 사건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기출 문제들로서 몇 개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협정의 명칭하면 기역은 일만 의정서고요. 니은은 기동 방공자치정부가 성립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던 당고 정전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귿은 이에 대한 반발로서 시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고, 시안 사건의 주된 내용은 바로 장항량이, 장쇠량이 장제스에게 얘기한 내용들, 바로 항일 전쟁을 수행할 것, 또 공산당 토벌을 중단하며 내전을 정지시킬 것, 또 손문 선생의 유촉을 잘 받을 것이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디귿 사건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번 리을을 볼까요? 일본국은 만주국이 주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성립하고 독립의 1국가를 이룩하기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만주국은 중화민국이 갖는 국제약정은 만주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한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선언함에 따라 일본국 정부 및 만주국 정부는 일반 양국 간의 설린관계에 따라 일본국 정부 및 만주국 정부와 함께 설린관계를 영원히 공고히하고 상호용특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중약, 이 일본국 및 만주국은 최약국 일방의 영토 및 치안에 대한 모든 위협은 동시에 최약국 타방의 안녕 및 존립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핵심이 이거죠. 양국 공동으로 국가의 방위를 담당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렇게 나왔죠. 바로 이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
일본국은 만주국에 주둔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일본군이 만주에 주둔할 것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됐던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이 국제연맹 조사단이 리튼 조사단이라고 하는 국제연맹 조사단이 이 일본의 만주 사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따른 배경으로 인해서 일만의정서 한마디로 결국 국제연맹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 결과가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문제네요. 4점짜리 문제죠. 자,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승만은 4.4 오입 개헌으로 3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56년 선거가 3대 선거였죠. 또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로 인기를 얻었으나 선거 직전에 사망하고 진보당 후보인 조봉암은 약 30%의 유효표를 얻어 선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이 자유당의 이기붕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정치인들의 활동을 억제하여 1958년에 기역이 제정되었고 59년에는 장면을 지지하던 니은을 폐간시키게 되었으며 조봉암은 간첩 혐의로 처형을 하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반대 세력을 억누른 뒤에는 60년 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을 저질러 살구혁명을 유발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기역과 니은은 써야 되겠죠? 그럼 기역의 주요 내용을 두 가지를 제시하라. 또 니은의 명칭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흐름적으로 이승만 때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승만 때에는 두 번의 개헌이 있죠. 바로 발췌 개헌과 4.4 오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다 다루지는 않고요.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이 시행되고 발발하고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요. 이승만의 독재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제정이 됩니다. 배경이 되었던 건 여순 사건이죠. 그래서 여순 사건이 발발하게 되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은 이미 1948년 12월 달에 여순 사건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당연히 이게 더 잘 통용이 됐겠죠. 한편 이 이승만은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된 게 6.25 전쟁 중에 발췌 개헌이라는 어떤 헌법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선에서 직선으로 대통령 선거를 개헌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로써 대통령을 다시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요. 1954년 정전협정 이후에 2차 개헌인 4.4 오입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죠? 4.4 오입 개헌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선거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언급되어 있는 1956년에 3대 대통령 혹은 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3번 나올 수가 없었던 게 초기의 헌법이었어요. 그런데 4.4 오입 개헌으로 인해서 3번 나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초대통령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3대 선거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과 진보당 쪽의 후보가 많은 선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이 되고 진보당의 부통령 후보였던 조봉암이 유효 득표 약 30% 정도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반 이승만 정서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 걸 잘 알았다면 저는 좀 좀 이때 선택을 좀 달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강경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유당 정부가요. 그래서 이게 운명의 1958년인데
이 1958년에 바로 이 2사 정치 파동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2사 정치 파동은 결국 4.19 혁명으로 가는 그런 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이 이 2사 정치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2사 정치 파동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느냐, 못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래서 이 2사 정치 파동에 따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가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가 바로 뭐냐면 기억이 신국가보안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을 선거제에서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 선거제에서의 임명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신국가보안법의 내용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제정되었다 하면은 2사 정치 파동에 의한 1958년 12월 24일 2사 정치 파동에 의한 신국가보안법 강화, 국가보안법의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959년에는 장면을 지지하던 니은을 폐간시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강화 내용을 몇 개를 쓰라 했죠? 제가 두 개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 1958년에 신국가보안법 내용이 강화된 내용 두 가지를 써라. 이게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회외, 그다음 밀, 그다음에 음모. 그래서 기밀 음모.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이번 문제의 답이었다. 그래서 4개 중에 2개만 쓰시면 되는데, 회외 기밀 음모가 바로 뭐냐면요.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헌법기관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추가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헌법기관이란 당연히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볼 수 있는 3권의 수장이라 할 수 있죠. 3권 분립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에 대한 명예훼손. 물론 여기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사실 왜곡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 왜곡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막 폭로한다던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기밀 범위의 확대, 이게 기밀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내용들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국가 기밀이야? 이런 걸 확대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기밀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은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기밀인가? 근데 기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기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밀을 누설한 것에 대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음모라고 하는 게 예비 음모죄, 그러니까 역적 모의 같은 건데, 예비 음모가 아닌데 음모 직전의 상황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회외 기밀 음모라 그래요. 회외 기밀 음모 이 4가지가 바로 이 2사 정치 파동 때 신국가보안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요 대통령 혹은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언론 탄압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민주당 기관지였죠. 당시 경향신문을 폐간하게 되는 계기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경향신문을 폐간하였다 해서 니은이 경향신문입니다. 그래서 1959년에 여적이라고 하는 사설란이 있어요. 여적란에 이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했다 해서 이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기관지였던 경향신문, 민주당 기관지라는 건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신문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경향신문에 대한 폐간 조치가 일어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게 59년이죠. 그러면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건 결국 민주당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4.19 혁명, 즉 4대 정부통령 선거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형하게 되더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4.19 혁명이라는 계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거기 보면은 디귿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죠?
디귿강령을 보면은 이 디귿강령에서 제시된 리을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디귿강령은 1956년 11월 달에 있었던 진보당 강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 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도 배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당인데요. 공산주의도 배격하지만 우리는 자본가의 부패한 독재도 배격한다. 그럼 자본가와 부패 분자의 독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승만과 자유당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공산당 김일성도 싫지만 이승만과 자유당도 싫어요. 이런 얘기거죠.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겠다. 그래서 혁신 정치를 내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진보 정치 혹은 혁신 정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우리는 생산 분배의 합리적 계획으로 민족 자본 육성, 또 농민 노동자와 봉급 생활자의 생활권을 확보하여 조국의 부흥 번영을 기한다. 농민 노동자만이 아니라요, 이 봉급 생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활권을 확보하겠다. 한마디로 서민들이라 해서 조금 확대를 하게 됩니다. 농민 노동자, 셀러리맨들까지 확대하죠. 그래서 생산하고 분배하는 일을 확실하겠다. 진보적 색채가 있고요. 네 번째 보시면 우리는 안으로 민주 세력의 대동단결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민주우방과 긴밀히 제휴하여 민주 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리을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디귿은 진보당 강령이 되겠고요. 진보당이고 그리고 진보당은 통일 방식을 어떻게 내세우는가? 이승만 정부는 무력 북진 통일을 내세웠던 반면 진보당은 평화 통일 노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서 처형까지 당하게 됐던 것이죠. 최근에 진보당 조봉암에 대한 제2가 있었고요. 재판을 다시 하면서 결국 무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 방식에 의한 조국 통일 실현이라는 것은 6.25 전쟁 직후에 내걸기가 조금 위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첩 혐의를 받아서 제거를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 진보당이고 리을은 평화적 통일 방식, 평화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다양한 관리 등용 방법이 실시되었는데 그것들을 총괄해서 일반적으로는 네모, 그냥 해봤어요. 네모, 선거라고 부른다. 선거는 지금 투표에서 하는 거겠지만 예전에는 관리 등용 방식을 통칭하여 선거라고 했어요. 양한 시대의 400년간 행해진 제도를 기역이라고 한다 돼 있죠. 기역이라고 하고 그럼 한나라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선거 제도를 뭐라고 하는가? 향거이선제라고 하죠. 향거이선제, 향촌에서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향리에서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향거이선제를 실시하게 되죠. 이게 한무제 때 시행된 건데요. 한무제 때는 여러 정책을 펼치죠. 지방 제후에 대한 통제책, 또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책, 또 유교주의 이념을 채택하게 되고 또 해외 원정 사업을 펼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재정 안정책을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동중서라는 사람의 건의에 따라 유교라고 하는 걸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유교를 국교로. 그래서 이 향거이선제 핵심은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유교적 교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적 교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효자, 그 다음에 염리 등을 선발한다는 얘기죠. 효자와 염리를 선발한다. 그래서 가장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향거리선제, 향거리선이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선거거든요. 선거. 여기에서의 핵심은 한무제 때 유교 교양이 있어야 된다. 유교 교양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효렴입니다. 효렴. 효는 효자, 염하면은 청렴이란 뜻이에요. 청렴결백하다. 그래서 효자와 청렴결백한 사람들을 각각 1인 추천하는 제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향거리선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남북조를 거쳐서 삼국 위에서 남북조를 거쳐 수나라 초까지 약 400년 가까이 행해진 제도는 구품중정제, 구품관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품관인제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수대 초부터 당송명을 거쳐 청말 광서 31년까지 행해진 제도는 과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나라를 거쳐서 청나라 때까지 이어진 것을 과거, 그 이전에는 국품중정제 혹은 국품관인법, 그럼 향걸이선제, 국품관인법, 과거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되었던 것이 바로 중국 내 과거제도의 흐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에서는 과거의 거목으로 뭐 수제, 명경, 뭐 제거, 명법 등 10과 이상 개설되었고, 송대에 이르러 송태조가 예부시 부정한 급제를 간파한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래서 제시험을 명한 것이 전시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이거 기출문제로 우리 다뤄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시행되게 된 계기, 전시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3단계로 진행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시 합격하면 진사라고 불렀다. 그래서 진사라고 불렀다는 것 동글뱅이 한 번 더 치시고요. 그런데 전시 창설과 함께 통대 가장 큰 개혁은 이 호명 등록의 창설이에요. 그래서 이 호명이 뭐냐라는 얘기인데요. 호명은 이 과거에 답안지를 쓸 때 부정한 상황이 개입되는 걸 막으려고 그 응시자의 성명이라던가 뭐 본적 같은 걸 다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우거나 밀봉을 해가지고서 그 답안지를 채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호명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명청 때에는 최종 시험 합격 정원은 300명 정도였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중국 전체를 합쳐가지고 300명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런 주현 최초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평생 동안 진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당연하겠죠. 주현 시에는 합격했지만 진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사람들이 명나라 내내 계속 누적이 되었고, 이러한 과거 시험 자격 보유자는 관료 경험자와 함께 지방사회의 유력자,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 향시에는 합격했는데 끝까지 진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들을 향신이라고 불렀다. 향신이라죠. 향신, 뭐 또 신사 이런 말을 쓰죠. 신사, 뭐 향신 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신사와 향신들은 지방관 못지않은 세력을 갖게 되었는데 이들을 그래서 뭐 향신이라고 불렀다고 써있죠. 그럼 이들의 경제적 특권을 하나를 써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제적 특권이 뭐냐 얘긴데요. 이들은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요. 이 지방에서 뭔가 유력자, 이른바 사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지방관 못지않은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힘을 갖게 되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가 있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정치적으로는 관료 진출 후보군이 될 수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힘들죠. 그러면 사회적 특권, 뭐 존중받는 겁니다. 뭐 문화적 특권, 자기들이 누리는 거죠. 왜? 지주층들이 많으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어떤 사회적 특권이란 여러 가지 것들보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경제적 특권이에요. 경제적 특권이라면 지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은 면세층이라든지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 좀 덜 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바로 뭐냐면 조세에 있어서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부역 부분에서, 부역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뭐 공부라든가 역을 부과할 때 기피되는 경우가 많고, 또 부역을 부과할 때 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역 기피의 특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역 기피 굉장하죠. 요즘 말로 하면 군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도 그런 특권이 대표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9번 문제의 특집은 중국에서 시행됐던 이 선거제도의 변천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기술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도 조금 쉽게 아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쿠빌라이죠. 이 몽고가 세운 국가, 이 중국이 세운 정권 이름을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11년 동안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뭐 정복 전쟁이 뭐고 이런 건 나온 적은 없어요. 대부분 이 항구에서 외국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만든 무슨 관세나 부과한다, 무역 세금 부과하는 시박사 이런 게 나오거나, 혹은 비단길 개척이라든지 해양 바닷길 개척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마르코 폴로라든가 이븐 바투타, 그래서 해외 견문록 같은 걸 제시하면서 중국 원나라의 수도 대도에 들어와 가지고 쿠빌라이를 만난 이야기, 또 돌아갈 땐 배를 타고 돌아간 이야기 등, 그래서 시박사 정도라든가 역참제 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건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건 거의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내봤거든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봤어요. 쿠빌라이는 지원 8년 11월 새로운 국호를 대원으로 삼았고,
1271년이면요. 고려를 굴복시킨 바로 다음 해죠. 이것은 역경에서 인용한 것으로 몽골인이 세운 국가이지만 중국 왕조임을 내세운 거다. 다음인 72년에는 수도 명칭을 대도라고 했다. 북경이죠. 대도라고 했고 통치체제를 중국식으로 정비하였다. 그래서 이 몽고 출신 왕이 황제지만 원나라라 이름 바꾸고 또 대도라고 바꾸고 이게 다 중국 한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한화 정책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이민족과 중국 한족 사이에서의 대립 과정에서 결국 이 이민족, 유목민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 중국 왕조를 정복하거나 일부를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장악하며 다스릴 때요. 한화 정책을 실시하는 왕들이 있어요. 그럼 황제들을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위 가운데는 6대 황제인 효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화 정책을 실시한 효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북위 6대 황제 효 문제가 실시한 정책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낙양으로 천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낙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선비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육진의 난이라던가 하음의 변이 있었다. 이게 기출문제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육진의 난, 하음의 변, 또 만사춘우의 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육하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화 정책은 육하 원칙, 육진의 변, 하음의 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위의 효 문제가 한화 정책을 하듯이 바로 몽골족 출신 황제였던 쿠빌라이가 한화 정책을 실시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체제라던가 하는 것들을 다 중국화하죠. 그 내용이죠. 그래서 통치 체제를 중국식으로 정비해서 중앙에는 민정을 담당하는 중서성, 군정을 담당하는 추밀원, 감찰기관으로 이거 쉽게 아마 풀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사에도 나오죠. 기역 어사대입니다. 그래서 어사대를 두었다. 그러면 우리 고려가 원래 쓰던 방식이죠. 중서, 문화성, 중추원, 어사대. 그래서 이 중국이 자기네들 황제국가를 이렇게 체제를 펼치면서 우리 고려는 그런 말을 못 쓰게 한 거예요. 왜? 제후국이니까. 제후국으로 체제를 격화시키게 되죠. 왜냐면 원나라에서 중추원, 중서성, 어사대는 말을 쓰는데 제후국에 불과한 고려도 똑같은 말을 쓰게 되면 격이 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시킨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 있었던 게 관제 격하, 왕실 용어 격하 등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니은 아래에 로, 부, 주, 현 등을 설치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걸 연결하는 게 뭡니까? 역참제죠. 그럼 니은이 뭐냐? 지방에 있는 거니까 중앙에는 성이라고 하죠. 지방은 성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행성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행성이죠. 행성. 그래서 우리 고려에도 하나가 설치가 됐죠? 정동, 행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행성이라고 하는 게 최고 기구가 되고 그 아래에 이런 그 주현 단위를 설치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어사대, 니은은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와중에 남송 공격을 계속해서 결국 남송을 멸망시키고 그 수도였던 임원에 육박하게 되는 게 1276년이고 이에 남송은 항복하게 됩니다. 끝까지 항전을 했지만 79년에 결국 마지막 황제가 애산에서 죽음으로써 300년을 이어온 송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당시 남송에서는 그 송말 삼걸이라 불리는 삼걸이니까 세걸이 있겠죠. 세걸. 그래서 장세걸 제일 유명하죠. 장세걸 또 육수부 또 문천상 등이 저항하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한편 광저우 이남 지역엔 베트남이 있는데요. 베트남 지역은 디귿 국가와 참파국이라 불렸던 점성국이 있다. 요거는 참파벼 혹은 점성도로 유명한 그런 새로운 벼 품종이 들어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쿠빌라이는 남성을 정복한 기사를 타고 남방으로 진출을 기했다. 그러니까 베트남까지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베트남에 있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월남 이렇게 부르죠. 월남. 바로 대월국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대월국 있고요. 이 대월국 정복에 실패한 이유는요. 월남의 왕자, 그 대월국의 왕자였던 진흥도, 쩐흥따오가 그 해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술 시행합니다. 이 결과 원나라 함대가 대패를 당하면서 대월국 정복은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쩐흥따오의 신묘한 해상 전술 여기에 격파당하면서 결국 몽고 군대가 실패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험 문제를 A형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B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